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끝마치기 어렵다.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도중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돈을 충동적으로 쓴다. 지금부터 전지적 환자 시점에서 정지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ADHD의 슬픔 작가 정지음이라고 합니다. 25살에 ADHD 진단을 받고 지금은 치료 6년 차가 됐고요. 약물 치료 중심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지금 성인 ADHD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성인 ADHD의 삶은 어떤가요, 작가님? 일단 성인 ADHD가 어렸을 때 있었던 ADHD가 성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징조가 많았어요. 이제 얼마 전에 어릴 적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도 계속 떨어지고 다친 얘기밖에 없고 유별나고 고집 세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좀 전혀 하지 못하는 식으로 계속 약간 호불호가 완전히. 네, 호불호도 이제 굉장히 심하고 소문 같은 것도 애가 좀 이상하다. 걔는 너무 특이해서 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살면서 한때는 그냥 사람들이 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용기를 내면서 살아오기도 했고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억지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또 다음에는 이제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고 평생을 천덕꾸러기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흡연 때문에 이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ADHD 진단을 그때 받으셨잖아요. 네네. 처음 딱 그 ADHD 진단을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그게 항상 제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의문이었는데 뭔가 이유가 밝혀지면 속 시원할 것 같았는데 막상 받으니까 굴러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사회가 굳건하게 요구하는 그 어떤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평균의 범주에서 완전히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누구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의학이 그런 선고를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되게 삐진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왜 하필 누구나 두고 살피고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류의 것도 아니고 나만 괴로운 식으로 이런 게 펼쳐지나 싶기도 했고 평생 정신과 약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상당한 박탈감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절망스러운 와중에 이제 당연히 그래서 담배는 끊지 못했고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중독 성향이랑 되게 연관이 많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중독을 멈추지 못하는 그 행동이 그 순간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살면서 담배 중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단 후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사람이 이제 평균적으로 살려면 평균만큼의 인내가 있어야 하고 평균만큼의 성취가 있어야 하고 평균만큼의 등수와 학력과 소득과 그런 규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누가 이제 저한테 그래서 네가 뭐가 그렇게까지 어려운데?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지만 하여튼 나는 힘들고 그런 의견이 있어요. 운동을 해라, 노력을 해라, 의지를 가져라. 쉽게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면 예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누가 자기 인생으로 시험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그거를 되게 이해시키기가 힘들고 처음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언제 딱 그래 나 그냥 ADHD를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 계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ADHD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이제 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암흑기를 한 2년 반 정도를 아까 제가 심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가던 그 라떼라는 카페에서는 깔루아 라떼라는 걸 팔아요. 그 합법적으로 그 근무시간 술을 먹고 싶어서 그걸 한 3잔 사 먹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주 조금 들어가니까 술이. 저도 맨날 시도했죠. 이제 오늘은 절대 먹지 말자. 갑자기 술이 그냥 먹기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술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은 이런 어떤 ADHD 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또 하나는 이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같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 파국적 사고라고 있거든요.
파국적 사고요? 네, 작은 징조로 아주 파국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정말 파국적 사고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어떤 파국적 사고가 작용을 해서 그냥 나는 ADHD가 있을 뿐인데 나는 결함자니까 뭔가 이 결함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인생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이다. 네, 그래서 인생 개혁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를 시작했는데 파란 장미나 샤인머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품종, 개량종. 저 약간 그런 거에 좀 꽂혔어요, 그때. 나도 나를 뭔가 개량을 해보자.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걸 되게 관찰하고 좋은 디테일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봤을 때 저 정신과 가봐야 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ADHD가 아니라도 5만 원 지원해가지고 저기 그래서라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너무 오히려 정신과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나만 이상하고 나머지를 다 정상으로 규정하는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다들 그냥 각자 진상이고 막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 어떤 기준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고 맞아, 막 이런 맞아. 이 모든 것이 다 참을 수 없이 미련하게 느껴지면서 그때 이제 약간 그 ADHD를 정말 어떤 다양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되나요? 네. ADHD는 약물로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처럼. 진짜 어떻게 네.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 그 감각이 굉장히 둔중한 게 있는데 시간 감각이랑 금전 감각이랑 이렇게 길이, 부피 이런 단위 감각 같은 게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을 먹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혼자 그냥 집에 있으면 정말 시간이 가는 걸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침에서 한번 시계 봤는데 또 한 번 보니까 밤 8시더라라는 식으로 시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버리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저를 교란시키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좀 사라져서 이렇게 목적으로 가는 길이 좀 이렇게 정렬되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차분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좀 대화가 상당히 수월해져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렇게 공부는 안 돼요. 그 약을 먹어도 공부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전에 나로 봐야 되지 그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약물 비용이 네. 많이 비싸진 않은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정신과 약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에 대해서 평생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3,000원이든 3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런 거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그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약은 비싸요. 이것도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병원 따라. 네. 어떤 분은 한 달에 뭐 2만 원 선이라는 분도 있고 3, 4만 원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동반 질환이 많아요. 우울, 강박. 같이 지으시는 약에 따라서도 그 치료 비용이 되게 달라져요. 어떤가요?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 맞네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스트라테라라는 거랑 콘서타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타를 먹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에는 과수면이었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항상 이제 굉장히 들떠있어요. 굉장히. 항상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콘서타를 먹으면 전 기분이 가라앉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그것이 바로 차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모르셨던 차분함이.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했다. 이 약은 식욕부진이 있어요. 근데 이 식욕부진이 그냥 나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곡기를 끊게 만들어요. 약간 밥이 지우개처럼 느껴져요. 지금 ADHD 약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보이면 꼭 의료진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병원에 말씀하셔야 돼요. 지은 작가님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ADHD 진단을 받은 거를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진단 받은 걸 주변 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소중한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비밀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성가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 안 하고 이제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가니까 좀 헷갈렸어요, 그게. 쟤가 알던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또 극단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이 온 세상 모두가 알면 헷갈릴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실 그냥 조그만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알게 모르게 많기 때문에 굳이 공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질환명은 그냥 개인정보죠. 필요할 때는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정도의 선으로? 부모님은 그러면 지금은 아시겠네요? 부모님은 거의 치료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부모님은 이제 처음에 약간 네가 막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정신과를 다녀야 하냐. 그러니까 약을 지금 필요해서 먹더라도 끊었으면 좋겠다. 걱정하시는 마음을 굉장히 알 것 같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그냥 우리 가족이 이겨내야 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성가신 문제일 뿐이지 막 이게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모님도 제가 뭐 그럼 가르쳐드리면 나중에 어디 나가셔가지고 좀 더 포용력 있는 부모님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고 솔직히 딸이 이런 책을 낸 이상 그 낙장불입이라 생각해요. 이제 이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요.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이제 인쇄 같은 거 보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텐데 병을 부정하면은 드실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그럼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DHD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가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술은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 술값이 또 얼마예요? 그 술값을 모으면 뭘 사셨어요? 선산 하나 샀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거기서 평생 농사를 지면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술 같은 거,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다른 습관은 이제 웬만하면 의존하지 마시고 왜냐면 의존해봤자 그 끝은 결국 이제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말을 심하게 귀담아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그냥 기분이 나쁜 남의 말 같은 거는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아도 그렇게까지 별일은 없다. 그다음에 그냥 계속 유머를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비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비관 같은 경우는 속성이 이렇게 나선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뚫리다 보면 결국은 그 구멍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재미들을 좀 골라 잡으면서 선택권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정신과 문을 두드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정신과는 빨리 가는 게 이득이죠. 정신이 썩은 거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썩어서 정말 이렇게 축축하고 검은 거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환자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아니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가면 적은 비용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늦게 가면 많은 비용으로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빠르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뇌를 다루는 곳인데 어떤 기능 같은 거는 많이 손상되면 복구가 힘들어요. 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능 저하를 겪다 보면 만성이 돼서 옛날에 내 수준으로 잘 안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신과는 어떤 그 사회적 시선이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비용의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가기가 수월해져요. 지금까지 작가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이렇게 지금 젊은 ADHD의 슬픔을 지으신 작가님을 섭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젊은 ADHD의 기쁨으로 만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